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오차원 전면교육의 5가지 요소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매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한 인간이 자신의 주어진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 지력, 또 마음의 힘인 심력,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바른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결국은 같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이루어지고, 또 국가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바빠가지고 인간관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5차원 전면교육을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 중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참 잘 하질 못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아이들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것을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 5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인간관계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은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내 관심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뭐 인생살이가 나 혼자 챙겨서 살아가도 되겠어요.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돕고 그렇게 사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이 잘못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 푸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인고등학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이제 세인고등학교를 세워놓고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아이들 인간관계 문제가 상당히 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못 믿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건 꼭 아이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참 잘못해줘서 그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원인이 어떻게 됐건 간에 그것을 해결시켜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3년간 우리 학생들과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노력해 왔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신의 그 역량들을 발휘하고 나서 정말 제대로 대학 갈 아이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90%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 가는 그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세인고등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직접 하신 분을 제가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우리 작년까지 세인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좀 소개할 만해요. 제가 세인고등학교를 처음 세우고 특이한 2분을 맨 처음으로 뽑았어요. 한 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34년간 교장을 하시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수의로 뽑았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장이 교장으로 오면 무슨 종교를 받겠냐. 수의로 와서 수의교장 선생님이 돼달라. 그래서 와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또 한 분을 뽑은 분이 있어요. 그때 같이. 그분은 벤처기업에서 아주 잘 나가는 벤처기업의 부사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카이스트 과학원 아시죠? 이제 과학원에 전장학과 나오시고 이렇게 계신 분인데 제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기업에서 그렇게 부사장 하는 것도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일주일 만에 결심을 하고 우리 세인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세인고등학교는 제가 첫 해는 월급도 못 줬거든요. 한 20만 원씩 줬거든요. 근데 그 좋은 자리를 놓고 와서 고생하고 3년간 애쓰시면서 교감까지 가신 우리 김기남 실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김기남 선생님이시죠.
우리 김기남 선생님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기남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깨졌던 인간관계들을 과연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기남 선생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반갑게 맞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얘기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재밌는 얘기고 감동적인 얘기고 참 교훈이 많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벤처기업에서 그 회사 생활할 때는 꿈도 못 꿨던 그런 삶이었는데요. 이런 삶을 또 이렇게 살게 돼서 저 자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 와서 많이 좀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왜 교육을 해야 할까? 또 우리가 교육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교육을 왜 할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거. 실력을 키워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원동근 박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사물이나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자신의 품질을 높이거나 실력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희소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박사님 소개받은 대로 월급 작게 받으면서 세인고에 갔지만, 예상치 못했던 많은, 소득이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 자신이 살다 보니까 세인고등학교에서 제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희소적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많이 알게 됐어요. 그 희소적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상외로 더 빠르게 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자녀들 교육함에 있어서는 품질만 높이려고 할 게 아니고 뭔가 좀 자신의 희소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희소 가치라는 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은 대학들에서 교수님으로 서로 이렇게 모셔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 길 가다가 발에 뭐가 탁 걸려갖고 이게 뭐가 걸렸나 이렇게 보면은 박사님이 걸려 계시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요새 그래 발에 채이는 게 박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박사 실업자도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외국에서 예전에 공부하고 오셨던 분보다 실력이 떨어지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뭔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녀들도 왠지 그냥 대학만 보내야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과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 남들이 안 가는 길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참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 거창고등학교의 이사장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10계명 중에서 다 기억나지 않지만 3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가라.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약혼녀가 반대하는 길이면 거의 맞는 길이다. 글로 가라. 재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처갓집에서 반대하는 곳이면은 확실히 맞는 길이다. 글로 가라. 그게 뭐냐면은 결국 어떤 대중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이제 사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벤처기업 다니다가, 산골짜기 학교에 선생으로 있어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2가지 삶을 살아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가치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세인고등학교에서 한, 1년 반 정도는 제가 풀타임으로 있었고요. 한 1년 반 정도는 지금도 현재 파트타임으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세인고등학교의 주된 교육 전략이라고 하면요. 어떤
교육 전략이라고 하면 첫째 1학년 때는 우리가 사랑 교육을 하고요. 2학년 때는 그 규율 교육을 합니다. 3학년 때는 우리가 자율 교육을 하고요. 여러분 이 그 사랑, 규율, 자율이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5차원 전면 교육을 실제 학교나 또는 다른 모든 현장에서 적용할 때 이 원리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 규율, 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 선이 하나 있고요. 이 선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출발점 또는 스타트 라인이라고 하죠. 스타트 라인에 애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뛸 준비를 마치고. 그림 잘 그리죠? 네. 뛸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하고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 수학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기만 하면 좀 뛸 겁니다. 영어 가르쳐 주세요. 뛸 겁니다. 이제 시동 걸고 이제 부릉부릉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은 얼마든지 공부를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는 애들. 아주 열심히.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나요? 공부 열심히 하면 제가 많은 강의하면서 물어봐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죠? 하면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잘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학교 때 공부 못 하셨죠? 그러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본 사람들은 그 열심만으로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런 시동 걸린 친구들이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열심히 뛰긴 하지만 효율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때까지 보셨겠지만 이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어떤 학문의 9단계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학생들 뽑을 때 이렇게 좀 시동 걸린 학생들을 뽑으려고 했었어요. 이 시동 걸린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살면서 성적이 저희가 중하위권 학생들을 뽑았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중하위권 학생들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서름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성적이 한 100명 중에서 한 45등 정도 하는 학생이었어요.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45등 하는 학생이 이렇게 들어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느냐. 참고로 저희 학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학교 들어오는 성적 기준이 성적이 중하위권일 것. 두 번째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을 것.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는 각오가 돼 있을 것. 이 세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접할 때 꼭 물어봐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너의 꿈은 무엇이냐 물어보는데요.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100명 중에 45등 하나. 공부 못하는 학생인가요? 못하는 거 아니고 보통 학생들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저는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맺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기억에 남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순하게 생긴 친구가 눈을 지켜뜨면서 저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돼갖고 그러면 말이야 너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왜 물었을까요? 저 기억에 남고 싶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래요. 그 선생님이 왜 기억에 남느냐 했더니 저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너는 세인고등학교 와서 뭘 하고 싶느냐 했더니 선생님 관심 한번 받고 싶어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45등 학생. 선생님 관심 한번 받고 싶어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 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 좀 보내달라고 새벽 기도 가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 합격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속으로 너 합격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 만약에 합격하면 내가 집중적으로 너한테 관심 가질 텐데 공부 안 하기만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학교 합격이 돼갖고 최근에 저희 학교에 아주 최상위권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저희 학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학생 그런 어려움을 있었지만 나 이렇게 어려워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애들 말고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인생을 위해 뛰고자 하는 학생 이렇게 시동 걸린 학생을 우리가 찾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처음에 저희가 뽑았던 학생들이 이렇게 시동 걸린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여기 있질 않고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누워 있어요. 한 학생은요. 제가 좀 그림을 이렇게 한 학생은 완전히 거꾸로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좀 처박혀 있습니다. 거꾸로. 한 학생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 학생은 그냥 올바로 서 있어요. 올바로 서 있긴 한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죠. 애들이 여기 뭔가 시동이 걸려 있어야지 뭐 공부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3분 묵상도 하고 그럴 텐데 애들이 시동이 안 걸려 있고 이렇게 처박혀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처음에 저희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저희의 과제이자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학생들을 이 시동 걸린 학생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누워 있냐면요. 첫 번째는 마음이 깨져서 누워 있어요. 마음이 깨져서. 즉 마음의 힘이 약해서. 마음의 힘이 약해서 누워 있는데 깨졌다기보다는 마음의 힘이 약해서 누워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은 꿈이 없어서. 삶의 꿈과 목표 의식이 없어서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심각할 것 같으세요? 거꾸로 처박힌 게 제일 심각할 것 같죠? 이게 심각해요. 뭐냐면 인간관계가 깨져서. 인간관계가 깨져서 즉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던가 교사와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여기는 왜 누워 있냐면요.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체력이 안 좋아서. 먼 산 바라보는 친구는요. 그냥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시간도 지멋대로 쓰고 방도 안 치우고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어떤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 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인간관계가 깨져서 공부를 못하고 체력이 나빠서 공부를 못하고 자기 관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고 시동 걸린 학생이 몇 명 있었긴 했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워낙 비효율적이라서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5차원 전면교육이 현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동 걸린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 거의 80% 내지 90%는 요 꿈과 목표 의식이 없거나 인간관계가 깨져서 누운 경우가 80에서 90%나 돼요. 어떤 면에서 체력이 나빠서나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공부 못하는 거는 약간 좀 마이너한 이유이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모든 비행 청소년들의 공통점들을 잘 조사를 해보면요. 전부 다 하나같이 꿈과 목표 의식이 없고요. 인간관계가 깨져 있어요. 최근에 조폭에 대해서 조직폭력배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TV 방송국에서 생각한 걸 봤더니 하나같이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목표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애들한테 빨리 시동 걸린 사람을 만들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여기 거꾸로 처박혀 있는데 고액과의 선생님 붙여주잖아요. 아무 꿈도 없는 학생한테 야간 자습시키잖아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요거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이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요것을 인간관계를 주제로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요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꿈과 목표의식이 없는 경우가 없는 경우. 저희 학교에서 전교에서 36등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전교에서 36등. 여기 이 자리 전교에 36등 하면 잘하는 거죠.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37명이에요. 저희 학교는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양동에 사는 양가집 기수들이 많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적표가 보면 가양양가. 근데 저희 학교는 그 가양동 양가집 기수가 오면은 전교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서 37명 중에 36등이 공부를 어느 정도 못하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성적표 보셨어요? 맨 마지막만 또 가. 올가. 그런 성적표 전 여러 개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학교에서 36등이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보통 그 아침 기상 시각이 11시 반이에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9시부터 1교시가 시작되는데 얘는 누가 가도 못 껴요. 11시 반에 일어나요. 11시 반에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끼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시골이라서 이렇게 매점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점심마저 굶어버리면 저녁 한 끼 먹고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11시 반엔 일어나요. 하지만 11시 반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선생님이 가도 못 깨우고요. 어떤 학생이 가도 못 깨워요. 깨우다 못해서 제가 발을 붙잡고 복도까지 끌고 나오면 베개하고 이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물수건으로 얼굴 덮어도 자요. 목숨 걸고 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잘못 깨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건 뭐건 할 것 없이 막 어떤 경우에 욕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학생, 제가 물어봤어요. 넌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키가 약간 잘딱막한 여학생인데, 저요?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시집 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시집 가겠다고 얘기하는 학생한테 아무리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 알려준다고 이 친구 공부를 하겠습니까? 너 선생님이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일로 와봐라. 그러면 선생님 영어 못해도 시집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35등 하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요. 당구장 주인 되는 거예요. 당구장 주인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그러면은 수학 잘하는 방법 알려줄게. 일로 오너라. 선생님 수학 못해도 당구장 운영하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34등 하던 남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너 꿈이 뭐냐? 몰라요. 너 사회 끝내주는 방법 알려줄게. 일로 와봐. 그러면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 그렇게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꿈을 줘서 이 시동 걸리는 학생들을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쉬운 일 같으세요? 어려운 일 같으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데서 이제 강연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와셔갖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네요.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없니? 좀 꿈을 가져라. 왜 이렇게 꿈이 없니?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따가 그래요. 어머니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음 강의까지 들어보시면 어머니가 좀 실수하시는 건 아실 텐데요. 제가 얘기를 해요. 다음 강의가 뭔데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강의는 부모님이 꿈이 없으면 애가 꿈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방법,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꿈을 가져야만 애들한테 꿈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세인고등학교 세우면서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 학교라는 모토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학교라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들의 행동으로 보이면서 따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교육이란 젖어드는 것, 물드는 것이지 결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즉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꿈을 갖고 자기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1년 동안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아무도 꿈을 갖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꿈을 가지라고 얘기했는데도 꿈을 안 잡길래 상당히 제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서 1년이 지난 다음 2년째 첫날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들 보고 얘들아 더 이상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선생님이 어떤 꿈인지 한번 보거라 하면서 제가 칠판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제 꿈을 가득히 적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날 이후로 애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선생님이 꿈을 가져야 애들이 꿈이 있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을 갖다가 비행청소는 안 만들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애들한테 꿈을 주면 돼요. 꿈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죠? 내가 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더니 70이 넘으신 할머님께서 오셔가지고 아 선생님이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텐데 제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나와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꿈이라는 건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제약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꿈을 주는 방법. 그래서 우리 세인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생각의 주제가 바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에게 그 꿈을 주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딴 거 할 거 없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 꿈을 향해서 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차원 전면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을 하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꿈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져서 거꾸로 돼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시동 걸린 학생들을 만들겠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요걸 아까 제가 그 교육 전략이라고 그랬죠. 사랑교육, 자율교육, 규율교육, 자율교육. 사실은 요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이 스타트 라인까지 오게 하는 것. 이것 바로 사랑교육입니다. 사랑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1년 정도 걸려서 이 시동 걸린 학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강력한 규율로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규율로 뛰게 만들다 보면은 어떤 조직의 조직원은 될 수 있어도 21세기 리더는 될 수 없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지난 다음에는 자율적으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거꾸로 처박힌 애들한테 규율 교육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년 학생을 다루는 것과 2학년 학생을 다루는 것이 달라요. 1학년 학생이 잘못하는 건 많이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지만 2학년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는 많이 저희가 혼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규율 교육이랑 반드시 사랑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막 때려도 애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는 걸 믿게 만들고 때리면 아무리 때려도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인간관계가 깨진 학생들을 일로 오게 하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36등 하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7등 하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그랬지, 전제가? 37명. 말 그대로 꼴찌. 얘가 왜 꼴찌겠어요? 인간관계 깨졌기 때문에. 이 학생이 상당히 신기한 학생이었어요. 아주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집안 기숙사 방 청소도 얘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 가면 이제 어머님은 도망가고 아버지는 술 먹다 돌아가신 그런 고아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키우는 고아들. 그런 고아들이 오면은 걔네들 데려다가 식당에서 얘가 밥도 먹여주고요. 목욕도 시켜주고요. 그런 애예요. 저희 집에 진돗개가 있었는데 이름이 똘똘인데 똘똘이 밥도 얘가 다 줘요.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시골 학교에 갔다 와서 할 일 없어서 혼자서 운동장 땅 파고 놀고 있으면 얘가 같이 놀아줘요. 너무 좋은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만 만나면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은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야, 넌 어떻게 아들이 돼갖고 아버지가 뭐 하신지도 모르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무실에서 이렇게 저걸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보통 사람들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오려고 교무실을 들어오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회의하고 있으면 들었다가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이잖아요. 이 친구는 했다가 선생님들이 회의하고 있어서 더벅더벅 들어와요. 이렇게. 더벅더벅 들어와가지고요. 선생님 책상에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갖고 나가요, 그냥. 그럼 선생님들이 뒤에 대고, 야, 너 왜 함부로 선생님 걸 가져가느냐 하잖아요. 딱 가다가 싹 돌아서 뭐라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왜 그런지 저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쟤는 왜 저럴까? 정말 좋은 애인데. 근데 한 번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밤 10시에 이제 일요일 날 도시에 나갔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가족들 데리고 이제 쫙 돌아오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슈퍼마켓 앞에서 참고로 얘네 둘이 처음에 사귀었었습니다. 근데 밤 10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 둘이서 학교에서 500m 떨어진 슈퍼 앞에서 경찰한테 신문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왜 그러십니까?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얘네들 데리고 왔어요. 쟤는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체벌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요. 애들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애들 잘못하면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또는 얘가 진짜로 잘못했냐? 잘 검토를 해봐요. 잘못 봤으면 어떡하죠? 그걸로 끝내면 돼요. 근데 잘못 봤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얘네들이 밤 10시에 슈퍼 앞에서 있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세 가지 중요한 교칙 위반이에요. 첫 번째는 무단 외출, 두 번째는 밤 10시가 점호 시간인데 점호 시간 위반. 세 번째는 불건전 이성교제. 밤에 으슥한 곳에 둘이서만 있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어겼잖아요. 그렇다고 막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여학생이 밤 9시 50분에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얘야 놀라지 말거라. 네가 중학교 때 가장 친하게 지내던 누군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단다. 얘가 갑자기 놀래갖고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울며 뛰어나가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인이 도망가니까 쫓아가야죠. 막 쫓아가요. 500m까지 쫓아가서 얘가 엉엉 울는데 얘가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울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위로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경찰 아저씨가 보고선 여자애는 울고 있고 남자가 뭔가 해코지 하는 것 같으니까 붙잡고 휘무하고 있는데 제가 딱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얘네들한테 니네 무단외출, 불건선 이동규제, 점호시간 위반해서 두들겨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하고 저와의 어떤 교육적인 인간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잘못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요. 상담을 1차 상담, 2차 상담, 3차 상담에서 3차 상담까지 해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귀가시켜버렸어요. 저희가. 애들이 이 프로시저를 알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얘네 둘이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랬을까요? 얘가 그랬을까요? 얘가 그랬겠죠? 얘는 모르겠는데 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희 그럼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잘못했으니까 니네들 오체불만적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 그랬어요. 얘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얘는 나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왜 안 나가? 그랬더니 얘기를 못 해요. 왜 안 나가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지는 책 못 읽어 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벌로 읽는 건데 읽기 싫다고 안 읽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 읽겠다고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안 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전 차라리 다른 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너 우리 복도와 교실을 다 청소하고 왁스칠을 다 하거라. 그랬더니 얘가 알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저 차라리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웃으면서. 너 이걸 매로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차라리 그래도 맞는 게 낫겠대요. 제가 아주 평온한 얼굴, 너 정말이지?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그럼 엎드려라. 엎드렸어요. 마침 야구방망이가 있었어요. 야구방망이로 제가 20대를 세게 때렸습니다. 근데 얘가 일어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요. 제가 그러면서 요새 여러분 아세요? 잘못 때렸다가 112 신고하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체벌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새 회초리 길이가 몇 센치 넘어가면 폭력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옳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체벌은 우리가 체벌이란 거는 결국은 어떤 저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그 사람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이 선생님을 믿고 있으면 아무리 때려도 정말 그건 체벌이 되는 거고요. 학생이 안 믿고 슬쩍 싹 대기만 해도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회초리 길이만 갖고 하는 건 올바른 건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랑 그래서 제가 친해졌어요. 아직 다른 선생님들한테 모르겠는데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이 녀석이 막
그 아까 말씀하신 수희 아저씨, 교장 선생님 하다 오신 수희 아저씨가 이 녀석한테 막 훈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눈을 치켜 뜨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요. 닥치라고 하면서. 17살짜리가. 65세 되시는 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그 자리에서. 물론 저희 세인고등학교 학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초창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친구를 할 수 없이 저희가 귀가시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보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한 수요일 밤, 정확히 목요일 새벽 3시에 저희 집에 전화벨이 딱 울렸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이 녀석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 그 김기남 선생님 지금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은 교사로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두 분, 세 분, 네.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사를 할 생각을 잠시 좀 보류하시는 게 그 상황에서는 좋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아야지 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이 감히 어디 선생님 집에 이렇게 감히 이렇게 무례하게 술 먹고 새벽 3시에 전화하느냐. 그게 아니고 술 먹고 나서도 선생님이 기억이 나서 전화번호를 찾았다는 게 얼마나 기특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너 이러이러해서 좋은 학생인데 너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만 만나면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하고서 이렇게 말썽을 피우냐. 근데 이 친구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학생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들을 배신하기 때문에 저는 죽는 그날까지 선생님이라는 존재들을 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세인고등학교 선생님도 널 그렇게 배신했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배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배신할 게 뻔하기 때문에 세인고등학교 선생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화는 왜 했을까요? 선생님 안 믿는다면서도. 뭔가 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이런 학생들의 마음, 인간관계 깨진 학생들을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아주 어려운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관계 깨진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창밖에다 이렇게 침을 뱉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복도에 서서. 그럼 제가 저기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오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어떠는지 아세요? 창밖에다 저를 힐끔 보고선 창밖에 뱉던 걸 땅에다 뱉대. 그럼 걸어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보통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땅에다 뱉느냐? 빨리 닦거라. 이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제가 왜 닦아요? 선생님이 닦으세요 하면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기가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그걸 참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학문외고 단계 배우셨겠지만은 이 사랑교육이란 걸 갱심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교육은 오래 참음의 교육이다. 여러분 사랑교육 합시다.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오래 참읍시다. 이건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끝없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 친구를 여러분 참는 건 뭘 참는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닦으세요 돌아서는 그 학생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기 쉽겠어요? 어렵겠죠. 쉽게 참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 쉽게 참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리고 이렇게 그랬을 때 선생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주먹이 올라가는 걸 내리누르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저럴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왜냐면 분명히 나를 보고서 침을 뱉었던 건 뭐죠? 결국은 뭐냐면은 선생님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자기가 학대는 그렇고 자기가 많은 나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대우를 받으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를 아직 몰라서 저러는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도 용서해 줄 거야 하면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 얘는 뒤돌아서 가면서 뒤가 얼마나 따끔따끔했겠습니까? 뭔가 날라올 기대했는데 안 날라오죠. 그게 딱 이렇게 그 코너를 돌아서면서 봤더니 선생님이 닦고 있어요. 그럼 보통 영화나 소설에는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애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오, 선생님 하면 울잖아요. 실제 상황에는 그런 거 안 벌어져요. 그 상황에서 어떤지 아세요? 저 인간이 뭘 잘못 먹어서 저럴까?
그래서 애가 그 다음에 어떤지 아세요? 그거보다 좀 더 심한 잘못을 일부러 저질릅니다. 그걸 또 참아야 돼요. 또 잘못을 또 저질러요. 또 참아요. 계속 참고 참고 또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나중에 항복해요. 항복. 우리 선생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학생을 여기로 오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5차원 전명의 프로그램도 돌리지만 3분 묵상을 통해서도 많이 이런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오래 참음과 끝없는 용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죽겠죠. 참다가 병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병 걸리지 않으면서 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뭐냐면요. 자기가 용서받았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누군가 끝없는 용서를, 나를 용서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참아줬던 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참아요. 또 하나, 오래 참는 것도 지적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저런지를 분명히 알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 소망을 품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끝없는 용서와 오래 참음이 바로 인간관계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여기 왔는데 2학년 때 여학생 몇 명에서 한 학생을 집단 폭력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사니까 얘가 왜 맞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10명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 왜 때렸냐 했더니 선생님 학교에서 주는 모든 벌을 다 달게 받겠습니다만 쟤는 전화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제 전화 안 받으면 우리가 다 자퇴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들 그러지 말아라. 니들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얘가 모르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10명이서 얘 한 명을 참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제가 그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떠오른 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참지 않았으면 전부 다 퇴학당했다 해야 되거든요. 너희들 지난 1년간 선생님이 참은 만큼 너희도 참아라.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참아준 만큼 너희도 걔들을 참아줘라.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나갔어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오래 참음의 교육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시험을 봤다 떨어진 낙방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낙방 학생이 앙심을 품고 저희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을 도배한 일이 있었어요. 막 세인고망이나 도배. 그걸 보면 보통 학생들은 어떠죠? 너 누구야? 나와봐 한번 너 그러지 말고 나와서 한번 붙여 이럴 텐데 우리 애들이 걔네들을 오래 참고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네가. 바로 이것이 어떤 인간관계 교육, 특히 5차원 전면 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간관계를 교사와의 관계만 개선할 뿐만 아니고 걔네들에게 오래 참음과 끝없는 용서의 경험을 줌으로써 그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 친구가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동이 걸려서 2학기 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1학기 때 37등 했던 학생이 2학기 때 17등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공부시켜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 해결하면 올라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꿈과 지적 능력에 어떤 전응화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꿈과 목표가 있고 인간관계만 해결되면 어느 학생도 10% 안에 들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성적 올리는 방법이 공부를 가르치는 것 이외에 오히려 아이들을 이런 인간관계 교육을 함으로써 성적을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멋있는 친구로 졸업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친구도 같이 나와서 소감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세인고등학교에 있었던 그런 인간관계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더 이런 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재밌는 게 아니라 감동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기남 선생님 이하 우리 세인고등학교에는 지금 한 20여 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지난 3년간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참 애들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제가 이 강의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일들 한번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은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오늘 김기남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세인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현실이지만 세인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바른 꿈을 주면서 분명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인간관계의 가장 키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힘들을 통해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까 우리 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사랑한다는 얘기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고 용서하고 또한 믿어주고 또한 그걸 통해서 서로 화평을 나누고 이런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인간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힘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한국의 교육에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국의 교육에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세인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애썼지만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잠시 멈칫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절대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용기를 갖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걸 많이 얘기했지만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거 있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항상 잘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잘못된 걸 털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차원 전면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무너진 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공부하라고 하는 것만은 안 돼요. 여기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뛸 수 있는 아이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저 누워있는 애, 거꾸로 서 있는 애, 앉아있는 애, 먼 산을 바라보는 애들을 저 스타트 라인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그들의 깨졌던 체력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자기 관리 능력을 길러주고 깨졌던 인간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탤런트들이 있다고요. 그걸 발휘하고 그것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써야 돼요? 남과 함께 써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 나는 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는 우리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과 나누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나눔은 단순히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의 나눔으로만 또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나눔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열방들에게 우리의 꿈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에서 정말 힘있고 아름답고 이 사회를 정말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길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요. 남의 집안 얘기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난 여러분들 가정에 각각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김기환 선생님 감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